당신이 공유해주신 자료들로 오늘은 정말 우리 모두에게 친숙한 음식이죠? 네, 바로 햄버거 이야기입니다. 이 햄버거 이야기를 좀 깊이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. 여러 기사, 영상 기록, 또 메모들을 보니까요. 와, 이야기거리가 정말 많더라고요. 맞습니다. 햄버거의 그 모호한 기원에서부터 시작해서요. 이게 어떻게 지금의 문화적 아이콘이 됐는지, 네네. 특히 그 여러 발명 주장들 있잖아요. 그리고 또 한국에서는 어떻게 독특하게 변해왔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. 맞아요. 단순히 역사 나열이 아니라 새로운 관점을 좀 찾아보는 거죠. 자,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? 네, 좋습니다. 우선 그 이름부터가 흥미로운데요. 햄버거니까 독일 함부르크에서 왔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. 그렇죠.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. 근데 지금 우리가 먹는 이 동그란 빵 사이에 패티 넣은 형태랑 함부르크가 직접적인 관련이 있냐 하면 그건 좀 불분명하다는 거예요. 아, 그래요? 함부르크 스테이크나 룬트슈밤이라는 빵 요리 얘기는 있던데요? 네, 그런 것들과의 연결고리를 추정하는 거죠. 더 거슬러 올라가면 그 몽골 기마민족설도 있잖아요. 아, 네. 안장 밑에 고기 넣어서 부드럽게 만들었다는 그거요. 맞아요. 그게 이제 러시아로 가서 스테이크 타르타르가 되고 그게 또 함부르크 스테이크로 이어졌다는 설이죠. 근데 이게 또 빵 사이에 들어간 건 아니니까요. 그렇군요. 근데 그럼 도대체 누가 처음으로 이 빵 사이에 패티를 넣은 건가요? 이게 제일 궁금한데. 바로 그 지점인데요. 명확한 답이 없다는 게 또 재밌는 부분입니다. 자료들을 보면 주장이 정말 많아요. 1900년 코네티컷의 루이 라센이라는 분도 있고요. 아, 루이 라센? 또 1885년 위스콘신의 찰리 나그린, 같은 해 뉴욕주의 함부르크라는 지역에서 맨치스 형제, 또 1880년대 텍사스의 플래처 데이비스. 와, 진짜 많네요. 1880년대까지 올라가는군요. 네, 심지어 1891년 오클라호마 털사의 오스카 밀비까지 정말 여러 지역에서 서로 우리 원조다 하는 거죠. 어쩌면 이런 주장들이 많다는 것 자체가 음식의 역사가 딱 떨어지는 기록보다는 사람들 이야기 속에서 조금씩 다르게 기억되고 만들어지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. 정확합니다. 그 원조 논쟁 자체가 하나의 문화 현상인 셈이죠. 용어도 재밌는데 햄버거에서 이제 버거라는 말이 독립적으로 쓰이잖아요. 네, 그렇죠. 치킨버거, 베지버거 이런 식으로요. 맞아요. 근데 또 미국에서는 보통 버거하면 다진 고기 패티를 생각해서 치킨버거는 치킨 샌드위치라고 부르는 게 더 일반적이거든요. 이것도 약간의 문화 차이죠. 아, 그렇군요. 흥미롭네요. 그럼 이제 미국 얘기를 좀 해보면 햄버거가 지금처럼 대중화된 건 역시 패스트푸드 체인들 덕분이겠죠? 네, 결정적이었죠. 1921년 화이트 캐슬이 어떻게 보면 시작이었고요. 그 뒤로 맥도날드, 버거킹 같은 거대 체인들이 등장하면서 완전히 판도를 바꿨습니다. 화이트캐슬 얘기가 재밌던데요. 그 당시 사람들이 다진 고기에 대해 좀 위생적으로 불안해했는데 그걸 깨려고 막 하얀색으로 꾸미고 주방도 다 보여주고 그랬다면서요. 맞아요. 깨끗함, 위생 이걸 엄청 강조한 마케팅이었죠. 그게 잘 통했고요. 그리고 맥도날드는 1940년대에 스피디 서비스 시스템이라고 해서 아, 네네. 그 조리 과정을 완전히 분업화하고 표준화해서 햄버거를 엄청 빠르고 싸게 만들었잖아요. 이게 대량 생산, 대중화의 핵심이었어요. 그 시스템 덕분에 이제 전 세계 어디서나 비슷한 맛의 햄버거를 먹을 수 있게 된 거군요. 빅맥 같은 거요? 그렇죠. 빅맥이 전 세계적으로 연간 5억 5천만 개나 팔린다고 추정될 정도니까요. 이건 거의 미국식 문화의 상징이 된 거죠. 와, 5억 5천만 개. 상상도 안 되네요. 자, 그럼 이제 한국으로 와볼까요? 한국의 햄버거 역사는 또 상당히 다른 맥락인 것 같아요. 네, 맞아요. 시작부터가 좀 다르죠. 6.25 전쟁 이후에 미군 부대 근처에서 미군들 상대로 팔던 게 시초라는 얘기가 많아요. 그때는 지금 같은 형태가 아니라 약간 사라다빵 비슷했다고 하던데요. 네, 그런 식이었을 거라고 봐요. 그러다가 1970년대에는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서 좀 저렴하게 만들려고 소고기 대신 어묵 패티를 놓은 햄버거도 있었다는 기록이 있더라고요. 어묵 패티요? 와, 그건 정말 상상도 못했네요. 좀 독특하죠. 그러다가 이제 1979년에 롯데리아가 국내 최초로 프랜차이즈를 열면서 본격적인 대중화 시대가 열린 거죠. 아, 롯데리아 그렇죠. 그 뒤로 80년대에 버거킹, 맥도날드 같은 외국 브랜드들이 막 들어오면서 경쟁이 치열해졌고요. 네. 근데 이 과정에서 재밌는 건 그냥 외국 브랜드를 따라만 한 게 아니라 한국적인 특징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.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예를 들면 한국 사람들이 유독 햄버거에 채소가 풍성하게 들어가는 걸 좋아하잖아요. 그래서 버거킹의 올 엑스트라 옵션이 인기를 끌기도 했고요. 아, 맞아요. 저도 항상 올 엑스트라로 먹는데. 그렇죠. 그리고 또 치킨버거가 유난히 강세인 것도 특징이고요.
소고기 패티 버거만큼이나 어쩌면 그 이상으로 인기가 많죠.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. 동네 빵집 같은 데서 파는 막 양배추 샐러드 잔뜩 들어간 그런 시장버거 스타일도 꾸준히 사랑받는 거 보면 한국 사람들의 취향이 좀 반영된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그런 로컬라이징이 잘 된 거죠. 그러다 2000년대 들어서는 이제 크라제버거 같은 수제버거 전문점들이 등장하면서 좀 고급화되는 흐름도 있었고요. 네, 맞아요. 그때 수제버거 붐이 있었죠. 최근에는 뭐니 해도 MZ세대의 소비 문화가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. 그냥 한 끼 때우는 게 아니라 경험, 인증샷 이런 거요? 그렇죠. 유명한 버거집 앞에 막 줄 서서 기다리고 그걸 또 SNS에 올리고 이런 게 하나의 문화처럼 자리 잡았죠. 기다리는 것까지도 즐기는 그런 느낌이랄까요? 네. 그런 경험 중심 트렌드와 함께 또 다른 쪽에서는 가치 소비나 기술 발전의 영향도 보여요. 롯데리아에서 나온 식물성 버거 리아 미라클 2라든지 아, 비건 버거. 네. 그리고 또 로봇이 패티를 굽는 알파 그릴 같은 푸드테크 도입도 흥미로운 지점이죠. 정말 햄버거 하나에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을 줄은 몰랐네요. 모호한 기원에서 시작해서 각 나라별로 또 시대별로 계속 변해왔고 지금도 변하고 있다는 게 참 신기해요. 네, 맞아요. 그래서 햄버거는 단순히 음식을 넘어서 역사, 문화, 기술, 사회 트렌드까지 다 얽혀 있는 정말 흥미로운 대상인 것 같습니다. 오늘 정말 다양한 각도에서 햄버거를 살펴봤네요.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햄버거는 여전히 살아 움직이는 음식입니다.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죠. 앞으로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 곁에 다가올까요? 어쩌면 지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재료나 형태로 완전히 새로운 미식 경험을 선사할지도 모릅니다. 당신이 생각하는 미래 햄버거는 어떤 모습인가요?